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비의 꿈 재단에서 마련한 이 세미나 시리즈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름은 라이언 모이입니다. 라이언 모이 박사고요. 현재 콜롬비아 대학의 의대에 있습니다. 제 전공은 이제 혈액암하고 저는 이제 종양학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맞춤형 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현재 의학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이게 환자 맞춤형 요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는 하나의 요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점점 그 환자가 어떤 형태의 어떤 성질의 암을 가지고 계시는지 파악을 먼저 한 후에 그 환자분에게 딱 맞는 그런 요법을 제시를 해 드리고 그 요법을 이제 저희가 쓰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환자 맞춤형 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 바이오마커가 이제 쓸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진 목표가 있죠. 목표랑 그리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임상 시험을 좀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맞춤형 특정한 성격을 가진 그런 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요법의 그 미래는 어떠한가,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요법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암요법, 암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굉장히 많은 개인적으로 다른 그런 위암 환자분들이 있을지언데 하나의 요법만으로 모든 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환자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암의 성격이요. 그런데 이게 잘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 맞춤형 그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시즌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이제 환자분들 각 개인의 바이오마커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유전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유전자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피 검사라든지 생검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각 암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분석한 후에 이제 치료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어떤 그룹의 환자에게는 이제 치료 방법 A라는 것을 쓰고 다른 종류의 암을 가지신 분들 에게는 B 그리고 다른 유전적인 그 성격을 가진 암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제 C라고 하는 다른 요법을 쓰게 되는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좀 더 맞춤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암의 경우에 이제 분자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병리학적인 소견으로 인테스티날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위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는 것은 diffuse라고 이제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위암의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병리학적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분자적으로 본다면 그 병기 1 에서 3 까지 환자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자적인 특징을 가진 암으로 나누자면 ESCC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CIN 종류, 그리고 EBV라고 하는 종류, 그리고 MSI
종류 GS라고 하는 종류의 위암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병기를 가지는 환자라도 이렇게 그 암이 어떤 성질을 유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죠. ESCC는 유전적으로 CCND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많이 이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증폭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TP53, SOX2 이런 전부 다 이제 중요한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도 이제 과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증폭이 되어 있고요. KDM 6A라고 하는 유전자는 없어져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CIN이라고 하는 종류의 위암은 ERBB2, RB2라고 하는데 이런 유전자가 증폭이 되어 있습니다. BEGFA라고 하는 유전자 또한 증폭이 되어 있고요. TP53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EBV라고 하는 종류의 그 위암은 EBV, CIMP라고 하는 유전자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PIK 3CA라고 하는 유전자가 아주 중요한 유전자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PDL1, 2의 과발현이 발견이 되고요. MSI 종류의 위암을 보면 이것은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는 MLH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제 발현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GS 종류의 위암의 경우에는 디퓨즈 왼쪽에서 보이는 그런 종류의 병리학적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CDH1이나 그리고 또 다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적인 특성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병기에 따라서는 CIN 종류가 한 50% 정도 되고 MSI가 22%, GS 타입이 20%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4기의 병기를 가진 경우는 대부분이 CIN 종류가 많고 혹은 그리고 GS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이제 좋은 논문들에서 발표가 된 내용을 이제 좀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2014년에 네이처라고 하는 또 좋은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이고 2017년에 또 네이처에서 또 나온 거 2016년에 Pathology Oncology Research, Pathological Oncology Research라고 하는 좋은 논문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는 바이오마커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다른 연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강연해 주실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헐투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기 헐투의 발현 정도를 이제 병리학적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보통 하고요. 그리고 PDL1이라고 하는 또 유전자 혹은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거의 그 얼마나 높은지를 CPS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 스코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PDL1의 발현이 높은지 작은지 그 값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그런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 MMR이나 MSI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수치도 또한 중요합니다. MMR에 관련된 단백질로는 MSH2나 MSH6, MLH1, PMS2 이런 단백질들의 이제 발현 정도를 저희가 병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MSI 검사를 위해서는 PCR을 한 다음에 이제 차세대 시퀀싱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값을 얻게 됩니다. EBV 타입은 이것은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를 있는 EBV의 그 흔적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RNA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시퀀싱이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티슈를 가지는 저희 생검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나 아니면은 뭐 소변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액체상의 생검, 액상 생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여기에서 DNA를 추출한 후에 그 저희가 분석을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그 전이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한 진단 단계에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법이 다 이제 있은 후에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쓴 요법이 잘 들었는지 그래서 좀 이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이가 됐는지를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그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초록색으로, 연한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가 된 부분일 텐데요.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병리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시퀀싱을 할 때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조금 더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생검을 통한 조직으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생검 채취의 그 양이 많지가 않을 때는 좀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분석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상으로 하는 그런 그 생검의 경우에는 이제 조직으로 하는 생검하고 많이 이제 겹쳐서 이것이 서로 결과를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차피 그 저희가 피 검사 같은 거를 할 때 그 혈액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좀 그 결과가 빨리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게 아직도 이제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고요. 그리고 DNA 유전자 타입이 아닌 바이오마커들은 좀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봤고요.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PDL1하고 이제 PD1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면역요법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그런 말인데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PDL1은 CPS 스코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검사를 하시면 이게 이제 예후가 어떨지를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이 지표를 사용한 임상시험은 키노트 59번이라고 하는 임상시험에서
PDL1이 양성인 경우, CPS 값이 1보다 높은 경우에서는 펜브로리주맙이라고 하는 면역요법을 썼을 때 그 반응률이 15.5%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에 발표가 되어진 자마 oncology에서 나온 내용과 그리고 2020년에 ecancer라고 하는 논문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화학요법하고 그 면역요법하고 같이 합친 경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FDA에서 2021년 4월에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그 화학요법하고 니모루맙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이 난 그런 바탕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크메이트 649번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부분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 니보루맙과 그리고 기존에 쓰이던 화학요법 같이 쓴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화학요법만 쓴 경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생존율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 PDL1의 발현 정도를 나타내는 CPS 값이 5보다 이상인 경우를 에만 이제 분석에 사용을 하였는데 이때 보면 리보루맙이라고는 면역요법을 화학요법과 같이 병행하여 쓴 경우는 14.4라 이거는 이제 개월수를 얘기합니다. 이 정도의 그 생존율을 보였다면 화학요법만 쓴 경우에는 11.1 개월의 이제 생존율을 보였다.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이제 0.71로 1보다 줄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수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p-value라고 써 있는 이게 통계 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PDL1을 기준으로 5보다 높은 분들만 분석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모든 환자분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제 분석을 한 경우에는 니모루맙을 그 화학요법하고 같이 쓴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보다 이제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쓰이는 제1 라인으로 쓰고 있는 화학요법하고 리모루맙을 같이 쓰는 것이 좋다라는 그 승인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체크메이트 649번 임상시험의 PDL1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 반응률이 달라지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PDL1 CPS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환자분들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265명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리모루맙을 같이 병행해서 쓴 경우 13.1 개월 그리고 화학요법만 쓴 경우는 12.5개월 이렇게 별로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HR 값이라고 해서 이걸 봤을 땐 0.92로 크게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PDL1 CPS 값이 5보다 작은 경우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리보루맙하고 화학요법 병행해서 쓴 경우가 12.4개월에 나타났다면 그 화학요법만 쓴 경우는 12.3개월. 그래서 똑같이 별로 이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죠. 그렇지만 이 CPS 값이 5보다 큰 경우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955명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셨는데 이때는 14.4개월
그리고 이제 화학요법만 쓰신 분들이 11.1개월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런 HR 값 즉 이제 효과를 보신 위험도가 이제 많이 줄었죠. 0.70으로 이제 보여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연구들을 이제 종합을 해 봤을 때 어 PDL 값이 낮은 경우에 낮은 군의 이제 환자분들 경우에는 별로 이제 효과를 못 보시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일단 그 빨간 선과 이제 파란 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빨간 선은 니보루마블 그 화학요법하고 병행한 경우, 그리고 파란 선은 화학요법만 쓰신 경우를 이제 보여주는데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죠. 이 경우에는 PDL1 값이 낮은 암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그 임상 시험의 결과를 종합해서 하나로 나타낸 건데요. 키노트 590, 체크메이트 649, 체크메이트 640, 9 또한, 그리고 체크메이트 649, 그리고 키노트 62번, 키노트 62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다른 종류의 화학요법 플러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면역요법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PDL1이 낮을 경우는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MMR 수치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이 중요한 바이오마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그 MMR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제 설명을 약간 왼쪽에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MR 수치 계산을 위해서는 그 MSH2나 MLH1 그리고 MSH6, PMS2 이런 그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저희가 병리학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갈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양성이다 이렇게 스코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MR 단백질이 없는 경우에는 MSI 값이 이제 높은 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바이오마커로의 근거로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MSI 값이 높은 위암의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라인으로 면역요법을 쓰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역요법으로는 이 A와 B에 보시면은 펜브로리주맙이라고 하는 면역요법을 썼는데요. 이제 펜브로리주맙만 쓴 경우 그리고 화학요법만 쓴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펜브로리주맙이죠. 그리고 화학요법이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환자의 생존율을 보시면 펜브로리주맙을 쓰신 환자군에서 생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B에 보시면 펜브로루츠맙하고 화학요법하고 같이 쓰신 경우하고 이제 화학요법만 쓰신 경우 이렇게 비교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전반적인 생존율이 펜브로루츠맙을 병행해서 화학요법과 같이 쓰신 경우 생존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키노트 62번 그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2022년에 자마 oncology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논문에 나온 내용이고, 또 2021년 EMSO 오픈이라고 하는 저널에 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MSI가 높은 이 스코어하고 그리고
어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진행이 많이 된 위암의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봤는데요. MSIH 값이 또 이 예측을 하는데 의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요. 4 가지의 임상 시험을 다 합해 가지고 이제 다시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본 거에 의하면은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화학요법 하는 것이 그렇게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4 가지 여기에 사용된 임상 시험은 매직이라든지 클래식, 아티스트, 이타카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임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치료를 하시기 전에 MSI 가 높은 암 어 를 치료를 하시기 전에 먼저 다학제 간 우리 의료진들하고 의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MSI 값이 높은 그 환자군들에서 나타나는 생존율이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I가 높은 환자분들에게 이제 화학요법을 하실 때는 이게 좀 어 오렌지색 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보다 좀 낮은 것 같고요. 수술만 하시는 경우보다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라색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MSI 값이 낮으신 분들 수술만 하신 경우 이제 제일 생존율이 좋지 않게 나타났네요. 그리고 MSI 값이 낮으신 분들 화학요법 하신 경우 어느 중간 정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MSI 값이 높은 위암의 경우에 어 면역 치료 하는 방법 중에서 다른 종류의 방법을 이제 테스트를 한 임상 시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우는 면역 치료를 하되 수술하기 전에 이제 하는 방법, 즉 니오 어드저번트 요법으로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임상 시험이 디자인이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6 사이클의 니오 어드저번트 요법이 있습니다. 6 주는 어 어 6 사이클은 한 12 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때 쓰는 면역 요법으로는 니보루맙과 이피리무무무맙이라고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면역 요법이 되겠는데요. 12주 동안 시행을 한 후에 5주 정도 이제 간격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 수술 후에 어드저번트 요법을 하십니다. 이건 수술 후에 한다는 뜻이죠. 니브루맙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9 사이클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이클이 있고 이제 9 개월이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치료가 끝나시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위암에서 헐투를 타겟으로 이제 목표로 한 그런 임상 시험이 있는데요. 또 헐투는 15% 에서 20% 정도의 위암 환자들에게 이제 발현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추추맙이라고 하는 약은 헐투를 이제 목표로 해서 어 저희 면역 치료로 쓰이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임상 시험에서는 화학요법 만 한 경우 그리고 화학요법하고 같이 트라추추맙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한 경우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이때는 헐투의 양성인 위암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헐트 타겟을 해서 트라치추맙하고 항요법하고 같이 시행한 경우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존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6개월이고요. 그리고 화학요법만 한 경우는 중간 정도의 이제 생존율이 11.8개월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는 0.65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헐투가 발현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은 저희가 병리학적으로 이제 염색을 해가 조직을 염색을 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0, 1 그리고 2보다 높은 경우, 3보다 높은 경우 이렇게 이제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이제 스코어가 높아지게 되는 식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화학요법하고 트라추추맙하고 같이 쓰는 것이 헐투의 양성인 그 위암 환자들에게 승인이 났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에 발표가 되어진 란셋에 나온 내용이고요. 또 2019년에 gastrointestinal endoscopy라고 하는 유명한 또 저널에 또 발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헐투를 목표로 해서 나온 약들이 효과가 있어서 이것과 그리고 이제 면역요법하고 같이 썼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또 임상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시험 중에서 캡폭스하고 트라치추맙하고 펜브로리추맙하고 같이 쓴 경우를 나타난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맨 왼쪽 오른쪽에 맨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치료하기 전에는 이제 암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가 2년 후 치료하시는 2년 후에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반응률이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에 발표가 된 네이처 혹은 2020년에 발표된 란셋 언컬러지에 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키노트 811번 임상시험도 이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경우는 그 화학요법하고 트라추추맙하고 펜브로리추맙을 같이 썼을 때 전반적인 생존율이 좋아지고 반응률이 좋더라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그 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표와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에스코라고 하는 학회에서 발표가 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펜브로리추맙을 쓴 그 환자군에서 이때 참여하신 분들이 124명이 되셨는데요. 97% 정도가 이런 그 질병이 이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위약 거기에 반해서 이제 위약군에서는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122명이었는데 90%가 정도 낮아졌고 80% 이상 증가하신 그 분들은 15%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펜브로리즈맙을 쓰신 그쪽에 이제 속하신 분들은 80% 이상의 하락을 보인 분들이 32%나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펜브라리즈맙을 쓴 분들이 훨씬 반응률이 좋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그 도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 CR 그리고 P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펜브로리즈맙을 쓴 환자군에서 훨씬 반응률이 더 좋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FDA에서는 이 약들의 조합을 이 위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을 해 주었고 그것이 2021년 5월 5일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트라추추맙 데록시티캔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트라추추맙의 조금 더 발전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이것을 약자로 하면 TDXD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TDXD라고 하는 약은 항체에 이제 약이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항체 부분은 이제 헐투 에 대한 항체가 되겠고요. 거기에 토포아이소머레이즈 1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효소가 있습니다. 그 억제제를 붙여 놓게 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그 고리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항체랑 약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요법만 썼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생존율이라든지 반응률이 훨씬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데스티니 게스트릭 O1이라고 하는 임상시험 결과에 의하면 아시아인의 경우에 헐투 그 발현이 높은 위암 환자 아시아인 경우에 특히 이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헐투에 대해서 양성인 위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승인이 난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 독성이 있는지 특히 이제 호흡기 쪽에 독성이 있는지 계속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헐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또 현재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MOA라고 하는 어 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데스티니 게스트릭 O 3번에 에서 지금 임상 시험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마운테이너 2번이라고 하는 임상시험에서는 또 헐트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약이 이제 개발이 되어져서 그것을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메호간이라고 하는 임상시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헐투에 대한 약을 임상시험하고 있고요. 허리존 길 1번 임상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쓰인 그 약들로는 트라추추맙, 디록시캔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투카티니브 그리고 말게투시마브 그리고 자니데타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헐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또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타겟들이 있습니다. 목표물들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뭐 헐투도 있고 MSI도 있고요. 그리고 뭐 브라카 1, 2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CDK4 증폭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고요. 매트, MET가 증폭되는 거, 그리고 뭐 TSC 1, 2, ERB2, 그리고 뭐 FGFR1 이런 증폭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그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MDM2 증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NRAS도 마찬가지입니다. PTCH1도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이고요. CDKN2A는 이 값을 스코어를 6 정도 이제 저희가 에서 이제 잘라서 그보다 높은 경우, 낮은 경우 이렇게 보고 있고요. KRAS, P10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마커이면서 저희가 임상 시험에서 앞으로 이제 테스트를 검사를 해야 된 분석을 해야 된 그런 중요한 타겟들 중에 예가 되겠습니다.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필요할지 오른쪽 그림에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암이 이게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스스로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기작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회피를 하게 되는 그런 기작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어 좀 파괴를 하면서 이제 면역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시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암이 또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내놔서 화학약품이나 이런 다른 그 생물학적인 물질들을 이제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해서 암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피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쓰게 되는 것이죠. EMB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 면역요법에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로, 중요한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BV가 이제 양성으로 나온 위암 같은 경우에는 PDL1의 발현이 또한 높고요. 그래서 면역요법에 반응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면 EBV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반응 정도를 이제 본 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암이 좀 작아지게 됐는가 그 치료한 후에 이걸 본 건데, MSH 값이 높은 암의 경우에는, 위암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죠. 그리고 EBV가 양성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MSS EBV가 음성인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이제 암이 줄어든 경우를 이제 봤을 때 대부분 MSH가 높은 것과 동시에 또 EBV가 양성인 것들이 이제 암의 면역 체계의 요법에 반응을 잘해서 결국은 암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그 바이오마커로 저희가 타겟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FGFR이라고 하는 그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위암에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물질, 그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30% 정도 되어지는 헐투 암인, 헐투는 음성으로 나오지만 이런 암들에서 30% 정도까지 과발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임상 시험이 있었는데, 이것은 폴폭스라고 하는 그런 약과 그리고 폴폭스하고 벤마리티추맙이라고 하는 이 FGFR을 타겟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역시 면역 요법이 될 거고요. 같이 처리를 병행해서 이제 시행을 한 경우에 어떤 식의 그 생존율이 나오는지를 봤을 때, 빨간 선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프를. 오른쪽에 이제 빨간 그림으로 나온 것이 이제 벤마리티추맙을 화학요법과 같이 시행한 경우에 화학요법만 한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생존율이 높아졌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있습니다. EGFR이라고 하는 건데요. EGFR은 그 위암의 한 7%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증폭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제3상 그 임상 시험에서 이 EGFR을 막는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를 혜택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임상 시험이 있었는데요. 결과를 보자면 나중에 EGFR이 이제 증폭이 된 암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은 반응이 있었다. 43%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 이 약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임상 시험이 EGFR하고 MET라고 하는 것을 둘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미바타마브라고 하는 항체, 그러니까 면역 제제가 되겠죠. 면역 요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임상시험 번호는 NCT 051179 31입니다. 이런 초기의 데이터는 2021년 ESMO라고 하는 그 좋은 저널에 이제 학술지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딘 18.2라고 하는 또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제 세포와 세포 간에 이제 세포와 세포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중간 단계를 딱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게 발현이 되는, 즉 과발현이 되는 경우가 이제 위암의 경우 30에서 40% 정도의 그 확률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막는 그런 그 항체로 이루어진 그 면역 요법이 아마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상 페스트라고 하는 임상 시험에서 이거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페스트에서 나온 중간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제3상 시험이었고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임상 시험에서 폴폭스라고 하는 보통의 저희가 쓰는 이제 화학요법이 되겠습니다. 하고 졸베투시맙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타겟하는 그 항체가 되는데, 이것을 썼을 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임상 시험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CLDN 18.2 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요법들이 현재 진행 중이고, 특히 항체하고 그리고 약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요법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타겟은 DKK1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DKK1은 그 DKN 1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DKK1 단백질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항체 면역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팅귀시라고 하는 임상시험 이름을 가진 임상시험에서 1차 라인으로 DKN 1번 이 약 면역 요법 약하고 티스레리쭈맙이라고 하는 약과 그리고 화학요법을 썼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효과를 보는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타겟들이 또 있는데요. 케이라스도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케이라스의 돌연변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약들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데 돌연변이가 있냐면은 케이라스의 G12가 C로 변한 그런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은 사실 다른 암에서는 현재 이제 승인이 난 상태인데요. 아직 위암에서는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 특히 CCNE1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는 위암의 경우에 12% 정도에서 이제 증폭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타겟이 목표물이 되겠습니다. CCNE가 과발현된 그 암세포 같은 경우에 이제 PKMYT1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름이 RP6356 라고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그 실험실에서 이제 하는 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밖에 없긴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 시험도 곧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들은 2021년에 바이오 X Revive라고 하는 저널, 그리고 Diagnostics라고 하는 저널, 그 학술지인데요. 그리고 캔서 디스커버리가라고 하는 훌륭한 학술지에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것처럼 이제 각 개인이 가진 그 분자적인 레벨에서 봤을 때 유전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각 개인이 다를 뿐 아니라 각 암마다도 이제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캔서 디스커버리 2018년에 이제 발표가 된 논문, 그리고 다른 분이 역시 2018년에 캔서 디스커버리에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바이오마커를 목표로 한 여러 가지 그 면역 제제, 그리고 약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부투나 EGFR 얘기 드렸고, 또 뭐 FGFR,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KRAS, PI3, 예, 죄송합니다. P10이네요. P10, 그리고 CDKN2A,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C에 보시면 중요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타겟 될 만한 유전자 혹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접근 방법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펜지아라고 하는 임상 시험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현재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의 의학을 위해서, 맞춤의 의학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도를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환자분들 80명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모셔서 이제 첫 번째 라인, 그리고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법을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병의 진행이 없는 그 생존율 이제 1, 2, 3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이제 전반적인 생존율을 쭉 이제 저희가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의 이제 치료가 끝난 후에는 이제 그 치료를 멈추고 이제 생존율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약들이 그림 요 밑에 보면 두 번째에 있는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PD-1에 대한 치료를 그것을 타겟으로 한 치료를 한 군이 있었고요. 이때 쓴 약은 어 니보루맙이라고 하는 약이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헐투가 증폭이 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헐투에 대한 항체 를 이제 썼죠. 이때 트라추추맙이라고 하는 약을 썼겠죠. 그리고 EGFR 이 증폭이 되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EGFR에 대한 항체를 썼고 이때 쓴 약의 이름은 ABT806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 환자분들이 가진 그 암의 성격을 분석을 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면역요법을 썼습니다. 이때 이제 1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생존율을 봤더니 66% 정도 이렇게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에 캔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에 저희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미래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환자 맞춤형 치료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요법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에게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프로파일을 합니다. 그 분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처음에 있는 프로파일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 기초적인 이제 전반적인 프로파일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치료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치료가 끝난 후에는 또 다시 이 환자분의 프로파일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지 이제 달라졌는지 이제 암의 성격을 규명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프로파일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법 C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프로파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첨단의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병리학적인 검사를 주로 했고요. 그리고 피 속에 있는 그 DNA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ctDNA 분석 방법. 그리고 DNA를 또 시퀀싱을 아주 고해상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RNA도 시퀀싱을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생검에서 나온 조직들로 밖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약을 투여해서 저희가 그 어떤 약이 잘 들을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올가노이드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검을 했을 때 이쪽 지역에서 같은 기관이라도 이쪽 지역이랑 다른 지역에서 나온 암의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암세포가 가지는 성격들을 다 이제 세포 하나하나별로 저희가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싱글셀 시퀀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굉장히 첨단으로 발전이 된
이런 과학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개인의 암의 성격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환자 맞춤형 요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를 초대를 해 주신 우리 커미티 멤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여기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라이만 모이 박사고요. 지금 현재 콜롬비아 대학에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rhm 2147 CUMC columbia.edu 이렇게 되고요. 트위터 계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패널 토론하는 시간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